안녕하세요. 이번 59회 권리서 시험에 합격한 이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 안 적었는데 2019년 3월쯤에 진입을 해서 이번에 한 3년 조금 넘게 걸려서 합격을 했고요. 점수는 다음과 같아요. 1차는 2번 보고 2차는 기득으로 합격을 했는데 저는 일단 민소가 완전 꽈락 점수에서 기획제 좀 잘 받아서 이따 2차 공부법 설명할 때 이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차 공부 먼저 말씀드리면 변리자 시험에 먼저 진입을 하게 되면 민법을 먼저 저희가 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 성향상 인강 듣는 거는 좀 많이 힘들어해서 고민 없이 한빛학원에 그 함성배 교수님 민법 기본 강의를 현강으로 2달간 수강을 했어요. 그래서 민법 들을 때는 법 과목을 아예 처음 공부하니까 너무 생소해서 민법 들을 때는 민법만 수강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는데 2달을 다 썼어요. 그리고 민법 기본 강의 수강 후에는 특허 김현호 변리사님 강의를 들었고, 그다음에 그 다 완강 후에 상표 박종태 변리사님 강의를 들었고, 그다음에 11월쯤에는 김인배 변리사님 디자인보호법 수강하는 순서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만 수강을 했었고, 그 후로는 이상윤 교수님 진도별 모의고사 한번 수강했었고, 제가 초시 때 95점을 맞았다가 제시 때 조금 점수가 떨어졌는데, 이게 제가 책을 최신 거를 구매를 안 하고 구판을 썼었는데 그게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 뒤에 공부할 때는 책하고 강의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재는 알짜민법으로 단권화를 진행했고, 강의 수강 후에는 혼자 알짜민법 1회독을 약간 정독을 해서 잠시만요. 네, 정독하고 그 다음부터 문포를 들어갔어요. 바로 객관식 문포를 들어간 건 아니고 그 한빛 책 중에서 기출문제 모아놓은 400제인가? 그 책을 풀었었는데, 그걸 풀고 이제 하루에 정해진 양을 풀고 진도별이니까 책 순서도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을 찾아서 읽고 기출 나온 문장을 모두 찾아서 기출이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그렇게 2회독을 했고, 3회독부터는 그냥 두꺼운 객관식 민법 문제집으로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풀었고, 이때 하는 게 정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객관식 문제집을 그냥 푼 게 아니고 민법은 처음에 그 총칙 있고 물권 있고 채권 총칙 있고 채권 각칙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 객관식 문제를 물권 부분을 풀면 책 회독은 채권 쪽을 읽는 방식으로 크로스 회독을 진행해서 머릿속에 내용을 압축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알짜민법으로 회독을 하다가 12월쯤에는 너무 이제 책이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저 혼자 아예 자체적으로 서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하루 만에 1회독이 가능해졌고,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서는 하루에 40문제에서 80문제 정도 문제를 풀었고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그 서브노트 제가 만든 거랑 객관식 문풀만 돌려서 좀 괜찮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산법과 같은 경우에는 민법보다도 더 약간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절차법이라 너무 내용이 생소해서 정리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어떻게 듣고 그다음에 공경식 강사님 OX 문제집을 통해서 좀 기출 선지에 익숙해졌어요. 저는 선제법은 객관식을 풀긴 풀었는데 결국 기출 문제 안에서 약간 문제은행처럼 나온다고 저는 느꼈어가지고 기출 선지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시 때 점수는 안 적었는데 산업재산법이 그 초시 때는 77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시를 했었는데, 제가 조문이 다들 중요하다고 하는데 조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안 했는데 다 조문에서 걸려서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제시 때는 조문 스터디를 저희가 만들어서 조문 빈칸집을 구매해서 이제 하루에 범위를 정해서 랜덤으로 번호를 뽑아서 조문을 쓰는 연습을 다회독 진행해서
다해독 진행했더니 약간 이제 조문 문제에서 단어나 약간 그런 게 좀 바뀌어 나오면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빈칸 문제집 같은 걸로 사서 스터디 한 게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도 이제 좀 익숙해지고 나서는 하루에 40문제에서 80문제 똑같이 풀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몇 문제씩 풀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자과는 60점대여서 그냥 언급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 때는 그래도 컷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가지고 네 과목을 다 챙길 필요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네 과목을 다 챙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2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2차는 정보도 너무 없고 저희 학교에서 합격자가 거의 안 나와가지고 수험생 수도 적고 그래서 동차 때 정말 힘들게 공부한 기억이 있었는데 그래서 동차 끝나자마자 이거 사람들 있는 데로 가야겠다 싶어서 바로 한빛 종합반 들어오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격해서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차 시기 때는 여기 쪽 다 잘 보이세요? 동차 시기 때는 제가 민소가 이 모양이어가지고 약간 안 적었고 기득 이후부터만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9월에 종합반 들어와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다른 과목 안 보고 민소랑 특허만 받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제 1월부터 다른 과목들도 건드렸는데 제가 동차 때 다 좀 잘 받았으면 균형 있게 공부했겠지만 그게 아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만 투자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좀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민소 공부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동차 때 보통 3월에 기본을 듣고 4월에 사례를 완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인강 듣는 걸 아까 많이 힘들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수석분이 말씀했던 것처럼 진도가 너무 걷잡을 수 없이 밀려가지고 민소 기본을 거의 5월까지 끌고 가고 사례도 거의 못 듣고 당연히 GS도 아예 못 듣고 들어가가지고 시험장에서 채권자 대입권 법적 성질만 쓰고 다 백지로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강의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후딱 치우고 끝내고 책 회독하는 그러니까 자기 공부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득 들어와서는 민소가 아예 노베이스였으니까 9월 달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통합만 그 하루 종일 읽었는데 한 달에 1회독 목표로 하고 다 페이지를 나눠서 이렇게 회독을 했는데 그것도 그냥 읽기만 하는 건데도 정독하려니까 노베이스에 정독하려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9월은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랐고 그렇게 1회독을 했어요. 그래서 2회독부터는 종합반 사람들하고 사례집을 이제 풀자 해가지고 사례집을 병행했는데 사실 민소가 하시면 아시겠지만 1회독 했다고 아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례를 푸는데 문제 읽으면 어디 파트인지만 좀 알겠고 아예 목차도 안 잡히고 약간 머리가 하얘진 느낌이어서 좀 많이 멘붕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종합반 내에서 양진아 변리사님 기출 사례 강의가 좀 좋다 이런 얘기가 돌았어가지고 저 들었었는데 그 강의 듣고 좀 민소에 대한 감을 잡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강의를 듣고 복습을 했냐면 일단 양진아 변리사님 기출 사례 강의를 들으면 강의가 있고 자료로서 목차집을 나눠주시는데 일단 저는 사례풀이할 능력이 안 됐으니까 먼저 목차를 잡진 않고 바로 강의를 듣고 답안을 보고 문제 그 답안 흐름, 논리 흐름 이런 걸 먼저 이해하고 익히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를 들었고 내용 설명해 주시는 거 내용 좀 이제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고 다 강의를 들으면 그 부분에서 또 기본서 통합 두꺼운 거 넘어가가지고 기출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파트를 읽고
또 기출됐다고 민법처럼 표시를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통합 3회독을 진행했었고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한 후에는 제가 목차를 잡아보고 강사님 답안하고 비교하는 식으로 복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시간은 많이 걸렸었는데 그때가 한 11월 중순쯤이었거든요. 완강하고 나니까 12월이 좀 넘어갔었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렸는데 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 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차집 자료하고 이제 저는 통합은 그 뒤로 아예 시험 때까지 안 보고 서브집을 좀 사용을 했는데 서브집으로 넘어와서 A급 또는 B뿔 클래스급의 주제들의 내용은 말고 큰 목차 흐름만 외웠었어요. 네. 목차 순서를 제일 중요하게 외웠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의, 취지하고 중요 판례까지 좀 키워드라도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안에 세세한 내용이나 학설 같은 거는 약간 1월 넘어가서 외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민소에서 예를 들어서 장래이행의 소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큰 목차가 의, 취지하고 요건이 목차고 요건에는 그 안에는 청구 적격, 그다음 미리 청구할 필요성 있다. 이 정도만 하고 그 안에 내용은 안 외우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처음 외웠을 때는. 그렇게 회독할수록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암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수강 후에는 좀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하고 사례집을 하루에 10개씩 정도 목차잡기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하루 종일 걸렸었는데 처음에는 막판에는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문제 보면 바로 목차가 딱딱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민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어떤 변리사님이 주신 팁인데 사례집 풀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 핵심 문구를 체크하면서 풀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고 나왔으면 기판력 문제고요. 아니면 어떤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중에 다른 소를 제기했대요. 그러면 이제 중복소제기 논점처럼 이렇게 항상 나오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트리거 문구들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은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그 문구만 찾으면 그 논점인 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롭게 느껴지지 않아서 약간 두려움 없이 그때부터 사례풀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월까지는 민소 풀답은 써본 적이 없고 목차만 엄청 잡고 많은 문제를 접해보려고 노력했었고요. 3월에 처음으로 심영식 변리사님 민소 실전 들었었는데 풀답 안 써봤는데도 저 하면 1등도 한번 찍어보고 모답도 여러 번 나왔어가지고 제 방법이 맞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많이 푸세요, 진짜로. 근데 이제 쓰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풀답을 늦게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 4, 5, 6월은 진짜 매달 한 세트씩 다른 문제를 풀었어요. 주말마다 풀었고 평일에는 원래 풀던 사례집 목차 10문제에서 15문제씩 꾸준하게 잡아봤고 그렇게 해서 민소 풀답하고 문제 풀이는 계속 놓지 않고 끝까지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민소가 정말 좀 무서웠고 엄청 실제로도 그렇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10시간 정도 공부한다고 하면 7, 8시간은 민소에 맨날 투자를 했습니다. 진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민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특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동차 때 민소 버려가지고 시간이 좀 있더라고요. 특허 상표 디본은 조금 A급 정도는 외우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기득 때 약간 적어도 A급 논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고 암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였어가지고
이걸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한 10월쯤인가 종합반에서 또 스터디를 모집해서 그 전년도 기초 GS 쓰기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 3회씩 하루에 1시간 쓰고 사람들끼리 돌려봐서 피드백하는 스터디를 했었고, 그렇게 기초 GS 한 2회독 정도 하고 스터디는 끝이 났었어요. 그래서 동차 때 A급 그냥 외우기만 했었는데 사람들끼리 기득돼서 기본서 회독수도 올라가고 더 암기도 견고하게 하고 사람들끼리 이제 의견 교환도 할 수 있었어가지고 약간 발전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스터디를 좀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터디 끝나고 나서는 저 혼자 책 회독하면서 이해도를 높여갔는데요. 책은 처음 회독할 때는 중요도는 딱히 선별하지 않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일단 최대한 다 읽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이것도 제가 옛날 합격자한테 물어봤는데 각주까지 다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암기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회독부터는 각주 같은 거는 그냥 가볍게 읽기만 했고 중요한 것만 좀 암기하고 이제 더 회독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각주나 이제 비주류 파트를 한 번쯤은 보느냐 안 보느냐는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읽어놔야 혹시 암기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짱돌이나 약간 이상한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에 특허 실전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고 들은 게 특허 실전이 처음인데, 이때는 암기는 완벽하게 안 돼 있었는데 그래서 약간 고생을 했었거든요. 전 책을 보고 쓰는 걸 정말 싫어해서 논점은 받진 않았는데 그 주 범위는 확인해가지고 그 주 시험 범위만큼은 무조건 외워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못 자고 온 날도 진짜 많았고, 한 달 그렇게 그래도 고생하고 나니까 4월에 또 들을 때는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쯤은 좀 잡고 빡세게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특허는 따로 판례집이나 사례집은 전혀 안 받고 5월쯤에 5개년 정도 기출문제 목차만 잡아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허는 거의 기본서만 가지고 다 회독한 거고 쓰기는 GS 시즌에 주말에 쓰는 것만 거의 했던 것 같습니다. 최신 판례는 제가 따로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았고 수업 중에 탑 10 정도 이제 자료 주시거든요. 그 정도만 확인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기출은 꼭 다들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기출은 GS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난해하고 논점을 파악하기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 번쯤 겪어봐야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월에는 서상철 변리사님 실전 GS 들었고 4월에는 박형준 변리사님 실전 GS 들었는데 서상철 변리사님 GS는 판례 문제 풀이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4월에 박형준 변리사님 GS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스타일이 기출 스타일로 좀 나왔다고 생각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표는 사실 민소 특허에 거의 제가 공부 시간을 거의 쏟아가지고 민소랑 특허 대비 시간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표는 기본서하고 판례집만 거의 회독을 했고 쓰기는 특허랑 같이 주말에만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사실 다는 안 읽었고 상표는 중요한 게 명확하잖아요. 약간 총칙이 반이고 33조, 34조
90조, 119조 특유 상표 약간 중요한 게 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약간 집중적으로 암기하고 이 부분들만 거의 회독했어요. 그리고 약간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면 당황스러운 부분들 있잖아요. 지표단이나 지표진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은 열심히 공부는 안 했고 그냥 어떻게 나오면 나오면 어떻게 쓸지 큰 틀 포맷 정도만 세워두고 조문 위치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더 솔직히 말해서 절차 쪽은 저는 2월에 한번 읽어보기만 하고 그 뒤로는 아예 안 봤습니다. 거의 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약간 날림으로 공부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과목을 약간 강약 조절하면서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출에 정말 거의 나오지 않고 누가 봐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나온다고 해도 다 같이 못 써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백지로 내지만 않는다면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표는 판례집을 기본서보다는 판례집을 그냥 반반으로 봤던 것 같아요. 판례집도 많이 활용했고 정말 중요한 판례는 라벨을 붙여서 수시로 받고 봤다는 게 일단 사실관계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논리 전개나 뭐라 그러지? 잠시만요. 네. 답안에 활용할 사안포선 문구, 그 다음에 핵심 법리의 전개 순서 같은 거는 다 외우려고 노력했고 여기서 중요 판례라고 말하는 건 GS에서 자주 나오고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판례들이에요. 그런 판례들은 정말 완벽하게 다 파악하려고 했고요. 그 외 자주는 보이는데 막 A급, S급 정도로는 찍히진 않는다 하는 판례는 그냥 조그마한 라벨을 붙여놓고 그냥 생각날 때 가끔 보는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에 상표 실전 GS는 한경훈 변리사님 들었고 5월에는 김세원 변리사님 들었고 6월에는 박형준 한경훈 변리사님 GS 들었었는데 2월에는 사실 제가 상표 공부가 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5월에 김세원 변리사님 GS 들었을 때 판례 문제에 되게 판례 문제를 좀 잘 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세현 변리사님 GS를 통해서. 그리고 6월에 특상 콜라보를 들었는데 제가 진짜 등수가 너무 안 나와서 고생을 했지만 적어도 상표 한경훈 변리사님 문제를 통해서 사례 문제 풀이에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 선택은 디보 했었는데요. 디보는 저는 공학 과목은 답을 틀리면 점수를 보통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디보는 법 과목이고 법 과목 특성상 뭐라도 쓰면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약간 꿀 과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디보는 사람도 많고 패스율도 좋아서 저는 선택하기 진짜 제일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약 조절을 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예 잘 안 봤기 때문에 강사님들이 디보 강사님들은 파트별로 A급, B 플러스급 막 이런 식으로 다 중요도를 선별을 해주세요. 저는 C급은 아예 안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C급이 나와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급 나와도 사람들이 잘 못 쓰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뭐라도 쓰면 그래도 점수를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디보는 판례집을 제가 안 봤었는데 막판에 좀 불안해서 GS에서 나온 판례들만 보고 갔는데 이번에 판례 문제가 3번에서 크게 나와서 좀 도움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판례집을 전부 다 볼 필요는 없더라도 약간 GS에서 출제되거나 중요하다고 뽑히는 판례들은 판례집을 통해서 결론이나 어떤 법리가 사용됐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보는 암기가 좀 특성에 비해서 훨씬 수월한데, 왜냐하면 디보는 약간 특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였지? 의취지, 성립요건, 유사판단, 등록요건, 권리범위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목차가. 그리고 절차 부분은 의, 요건, 절차, 효과 이렇게 다 목차가 통일돼 있어서 약간 외우기 훨씬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양도 적고. 그래서 그 공학 과목 하실 게 없으면 디보 하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득점에 유리했던 포인트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글씨체하고 글씨 크기였고, 들여쓰기 같은 걸 좀 열심히 해서 가독성을 좀 좋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목차의 흐름이었고, 세 번째는 사안 포섭이었고, 네 번째는 정밀한 암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약간 의견이 다른데 글씨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분들도 있는데, 진실은 교수님밖에 모르겠지만 저는 글씨체랑 글씨 크기 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득점에 영향이 있고, 왜냐면 1200명의 답지를 채점을 하는데 채점자도 사람이고 약간 그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 당연히 꼼꼼하게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그 글씨 잘 쓰고 가독성이 좋고 키워드하고 결론이 바로 답안지에 좋은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더 좋은 점수가 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문제 소재는 항상 썼었는데 전 과목 다 무조건 썼고, 문제 소재는 제가 앞으로 어떤 내용을 쓸 건지 예고를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풀어가겠구나라는 걸 교수님한테 어필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저는 목차 옆에는 판례 표시나 옆에 결론을 써가지고 적극, 소극 이런 거 써서 미리 결론이 보이게 했고, 그다음에 결론하고 키워드에 따옴표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판례를 잘 안다라는 걸 어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약간 결론, 사안 해결 이런 거 썼더라도 무조건 끝에는 별도 목차로 결론이나 사안의 해결로 빼서 써가지고 답안을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깔끔해 보입니다. 목차 흐름에 대해서는 저는 책 목차를 그대로 따랐고요. 배점에 따라서 일부 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목차 순서는 책 목차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책이 제일 논리적으로 쓰여 있고 그렇게 작성하면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이는 답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안 포섭에 대해서, 사안 포섭은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각 판례마다 키워드가 존재를 하고 그 키워드와 대응된 단어나 상황들을 문제에서 찾아서 키워드를 통해 사안을 설명하는 걸 저희가 사안 포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상표를 예로 들어보면 상표에서 어떤 상표가 있고 이 상표에 대한 식별력을 판단을 해야 돼요. 처음에. 그러면 뭐 식별력 있는지 여부 해가지고 여기는 뭐 적극, 소극 이렇게 쓰고, 그럼 여기 또 중목차로 판단 기준 쓰겠죠? 그리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썼어요. 근데 판단 기준에는 이거 판례로 그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을 객관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판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간접 사실들이나 키워드가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좀 눈에 띄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안의 경우에도 이거를 아까 상표의 관념이라고 했으니까 이 상표는 어떤 관념이고 여기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이 상표는 이 상품과 어떤 관계가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대응시켜서 똑같이 번호를 붙여서 눈에 잘 띄게 내가 이렇게 사안 포섭을 풍부하게 한다라는 걸 또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민소 같은 경우에는 사안 포섭이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채점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사실 사안 포섭을 좀 풍부하게 하려고 해서 좀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전 과목 다 사안 포섭은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아는 걸 다 쏟아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준운점하고 분운점을 잘 구분해서 준운점을 강하게 쓰고 분운점을 약하게 쓰고 그냥 치고 넘어가는 연습도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는 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알아도 안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GS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저도 GS 등수에 되게 멘탈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 멘탈도 많이 깨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GS는 모의고사니까 그냥 자기 약점 보완하고 실전에서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수가 아예 안 중요하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GS를 통해 자기 약점 파악하는 거를 1순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GS를 좀 많이 들은 편인데 많이 듣고 풀답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항상 같은 유형에서 틀리고 약간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수석분님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오답도 회독이 필요하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렇게 했어요. 항상 많이 틀리는 부분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약간 6월, 7월에 매일매일 읽었고 이렇게 많이 틀리는 부분도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해당 문제가 나오면 아 이런 부분 이 문제 나왔네 이런 부분 조심해야지 더 약간 의식을 하고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겪었는데 이번에 상표 4번에서 W 컨셉 판례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판례를 GS에서 나올 때마다 틀렸어요. 결론을. 그래서 막판에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답노트에 적어놓고 매일매일 읽었었는데 시험장에서 그 4번 문제 딱 만나자마자 아 이거 내가 맨날 틀렸던 그거다 이거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 꼭 작성하고 막판에 자주 읽은 것도 막판 실력 상승에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필독하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2월까지만 해도 4번 문제를 아예 통으로 날릴 정도로 시간이 많이 모자랐었어요. 근데 이제 4월쯤부터 좀 괜찮아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람들마다 기본 필독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 암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암기량이 쌓이면 필독이 늘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멈칫멈칫하다가 이제 시간이 모자라게 되는 거라서 혹시 필독이 부족하시다면 암기량을 좀 더 늘려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암기를 좀 많이 열심히 했었는데 아까 아까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아까 저희끼리 잠깐 얘기했었는데 암기 방법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이미지로 외우는 편이어서 위치로 외웠었어요. 줄글로 쫙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방법은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이미지화해서 외우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책을 넘기는 느낌으로 잠시만요. 머릿속에서 책을 넘기는 느낌으로 이제 해당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머릿속에서 읽고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정도의 경지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하면 또 장점이 회독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데 그 회독이라는 게 제가 2월까지는 좀 글씨를 읽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암기가 좀 된 이후부터는 어떤 큰 단원 주제만 보고 머릿속 약간 눈 감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이 주제 있었고 이 안에 내용은 뭐뭐 있었지 하고 다시 책 보고 이 내용 있는 거 체크하면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회독 속도가 진짜 빨라져요. 회독 속도도 빨라지고 암기한 것도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하면 눈에 띄고 잘해 보이는 답안지를 쓸지, 그리고 효율적이고 수험 적합적인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장 비중을 두고 수험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쳐낼 건 과감하게 쳐내고, 그리고 저희는 학자가 아닌 수험생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은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저도 이해가 안 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다 그냥 외우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이해되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너무 하나에 붙잡고 있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생활 습관하고 멘탈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9월부터 2월까지는 학원 종합반에 있었으니까 자습실에서 공부를 했고, 근데 제가 2월에 너무 자신감이 없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게 너무 압박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시험 볼 때까지 혼자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때 확실하게 하고 놀 때는 다 놓고 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남들보다 그렇게 공부 시간도 많은 편도 아니었고, 그 7월에 주말에는 사실 주말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냥 평일에 할 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일찍 못 일어나서 한 9시, 10시쯤 겨우 일어나서 아침에 3시간 공부하고, 항상 낮잠 한두 시간씩 자고, 오후에 또 4, 5시간 공부하고 밥 먹고, 이제 전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 루틴을 짜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통상적인 수험생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생활 습관이 불량했었어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취지는 강박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막 아침에 공부하고 약간 옳은 생활 습관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할 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이 자리에 있는 게 약간 아직도 안 믿기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여러 합격자들한테 조언 얻고 자신한테 맞는 공부 방법 취사 선택하셔서 옳은 방향으로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 내서 내년에 60기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